2025년 대한민국은 공명의 문 앞에 서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수십 년 전 한승려의 입을 통해 이미 전고된 바 있었다. 대한민국이 800년 만에 개운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 2025년 한반도 통일의 문이 열린다. 하지만 그 전에 100일간의 어둠, 그것이 먼저 도래할 것이다. 이 믿기 어려운 예언을 남긴 인물은 단순한 승려가 아니었다. 불교는 물론 유교와 도교, 동양 철학을 섭렵한 통찰의 대가, 난해한 정전을 해석하며 살아있는 정전이라 불린 인물. 그의 이름은 판허, 순인. 그는 이렇게 말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흐름을 보면 결국 그 길이 보인다. 그의 말은 과연 단순한 철학적 의미였을까? 아니면 진정으로 시간 너머를 꿰뚫어 본 자의 목소리였을까? 그는 이미 여러 번 불가능한 예언을 마쳤다.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그는 전쟁 수년 전부터 남과 북이 피로 갈라진다고 예언했다. 당시엔 조롱받았지만 전쟁이 터진 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1968년 울진 삼청 무장공비 침투 사건,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의 전날, 1980년 일본 대지진. 이 모든 사건들을 그는 수년 전부터 정확히 언급했다. 특히 그가 남긴 메모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존재한다. 지진은 해가 넘어갈 무렵 일어나며 바다는 땅을 삼킬 것이다. 이 예언은 1983년 일본 독도를 강타한 대지진과 거의 일치했다. 대통령 조체 전마다 나타난 판허 예언의 흔적.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예언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시대 교체에도 어김없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노태우 정권 전환기 1987에서 1988, 그는 공동체 정신의 붕괴와 국민의 거리감이 확대된다고 했고 실제로 2월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김대중 집권기 1997 남과 북이 처음으로 손을 마주잡지만 그 손에는 칼이 감춰져 있다. 이는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의 긴장과 갈등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명박 당선 직전 2007, 그는 남긴 기록에서 검은 바람이 강을 거슬러 온다고 표현했다. 이후 촛불 시위와 세월호 사건 등 사회적 혼란이 반복됐다. 그가 예언한 자신의 죽음 그리고 살이, 그는 제자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1983년 이곳에서 열반에 들 것이다. 그리고 정확히 그해, 그가 남긴 날짜에 그는 입적했다. 놀라운 것은 입적 후 사리가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불교에서 극히 드문 선인의 상징이다. 마지막 예언, 대한민국의 2025년. 판허 스님이 생전에 남긴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바로 이것이다. 대한민국은 800년 만에 개운의 문을 연다. 그러나 빛은 어둠을 지나야만 비친다. 한반도는 100일의 밤을 통과해야 한다. 그는 1999년 대한민국이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2025년 그 길이 어디로 향할지 결정된다고 했다. 그는 말한다. 통일은 단순히 하나의 국경선을 없애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이 민족이 가진 고통과 죄, 분열의 지역을 청산하는 일이다. 이미 현실이 된 다른 예언들. 2020년 팬데믹 발생. 판허 스님은 1980년대 말에 이렇게 기록했다. 사람이 서로를 피하고 문이 닫히며 세계가 침묵에 잠긴다. 이 구절은 많은 제자들에 의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석되었다. 2023년 강원도 산불 사태. 붉은 숨결이 동쪽에서 피어난다. 이는 단순한 불이 아니라 정화의 불이다. 2024년 대통령 선거 직전. 하늘의 문은 한 번만 열린다. 그러나 땅은 3번 뒤집힌다. 정치적 혼란과 후보 변경 논란이 벌어졌고 선거 직전 여론이 3차례 급변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2025년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그는 수십 년 전부터 이 해를 반존해왔다. 2025년은 시작이자 끝이다. 그대들이 선택한 지도자가 아닌 흐름이 선택한 시대가 온다. 파나스민의 예언은 단지 미래를 맞히는 놀이라기보다 우리 사회의 거울이며 반연을 비치는 불빛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가 예언한 그 미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아직 문 밖에 서 있는 것일까? 그는 왜 하필 2025년을 예정된 해라 불렀을까? 파나스민은 단순히 직관으로 미래를 말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예언에는 숫자라는 비밀의 언어가 숨어 있었다. 그는 수없이 반복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숫자는 시간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보면 태양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그가 남길 숫자는 단순한 계산이 아닌 역사의 흐름을 정리한 지문과도 같았다. 그 지문 속에 한반도의 과거와 미래가 함께 숨쉬고 있었다. 66. 사라진 계절을 말하다. 그가 가장 자주 언급한 숫자는 66이었다. 이는 곧 36년간의 일제강점기 플러스의 30년간의 분단과 내전을 의미한다. 66은 우리가 잃어버린 봄이다. 그는 이 66년에 민족의 영혼이 얼어붙은 계절이라 했고 2025년에 그 봄이 다시 녹기 시작하는 해라고 남겼다. 비공개 구술록에 남은 다음의 문장이 있다. 66이 사라질 때 피로 쓴 계약서도 함께 불탈이다. 이는 남북 간의 분열구조 즉 정전협정체제의 해체를 암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존재한다. 77. 다시 빛을 보는 날 1945년 8월 15일 반복. 하지만 파나스민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의 날을 언급했다. 바로 음력 7월 7일 일본이 공식 항복을 선언한 날이다. 그는 이 날을 잃어버린 정신이 돌아온 날이라 했다. 그리고 남긴 말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77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딴이 아니라 하늘이 열릴 것이다. 일부 제자들은 이 예언이 한민족의 의식통합, 정신적 통일을 뜻한다고 해석한다. 즉, 단순한 국경의 문제를 넘어서는 별표 정체성의 복원 별표이라는 것이다. 33과 44 반복되는 주기와 전환의 문. 그는 수차례에 걸쳐 33과 44의 한 문장에 함께 언급했다. 제자들조차 이 숫자의 조합에 혼란을 느꼈지만 파나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33은 시간이 숨을 쉬는 반격이며 44는 운명이 방향을 바꾸는 자리다. 그는 12년의 하나의 주기로 보았고 이 주기가 3번 반복되는 36년을 운명의 벽이라 불렀다. 1953년 정전 이후 1989년 냉전의 종식과 북핵 이슈 2025년 마지막 전환의 문. 그는 44에 대해 또 이렇게 말했다. 9월 16일이 오면 말하지 않아야 할 자가 말하고 숨지렸던 자가 일어설 것이다. 이는 민간의 통일운동 혹은 돌발적인 선언 가능성을 시사하는 이언으로 해석된다. 72. 봉인된 시간이 풀리는 시점. 그가 강조한 마지막 숫자. 바로 72. 1953년 정전협정, 72년 후 2025년. 그는 생전에 말했다. 정전은 고요가 아니라 정지다. 정지는 곧 개강기다. 이 날은 단순한 철학적 비유를 넘어 시간이 멈췄던 지점이 다시 재생되는 시기를 암시한다. 새롭게 전해진 비공개 예언 노트. 2023년 한 제자가 공개한 파나스민의 비공개 수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다. 2025년 북쪽은 칼을 내려놓지 않겠지만 남쪽은 꽃을 든다. 그러나 그 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70년 전 죽은 자의 것이다. 이는 통일이 단순한 화합이 아닌
과거에 대한 직면과 진실 고백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다음 문자는 처음으로 공개되는 내용이다. 해가 얻는 100일, 100일. 그 시간 동안 거울은 모든 얼굴을 드러낸다. 즉, 100일간의 어둠, 그것은 자연재해나 전쟁이 아닌 민족 내부의 혼돈과 갈등의 폭로를 의미한다는 새로운 해석도 있다. 그는 숫자로 시간을 기록한 예언가였다. 그는 이렇게 남겼다. 내가 남긴 숫자들을 세어보라. 그것은 무덤이 아니고 나침반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걷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숫자의 언어를 읽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가? 1953년 플러스 72년 2025년 파나스님은 정장혁장이 체결된 1953년에 민족의 숨이 멈춘 해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72년 뒤, 즉 2025년 한반도가 다시 숨을 쉬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아물고 남과 북이 다시 하나로 향하는 데엔 정확히 7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에게 있어 72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2025년 통일의 문이 열린다. 그러나 문 앞에는 어둠이 들이온다. 그 문을 열기 전에 반드시 지나야 할 것. 100일간의 어둠. 그의 예언서 중 가장 많이 회자된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반도는 빛으로 향하기 전에 100일간의 어둠을 견뎌야 한다. 하지만 이 어둠은 과연 무엇일까? 그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 어둠은 반드시 100일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1000일로도 느껴질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시계의 시간이 아니다. 혼돈의 체감 시간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적 붕괴의 예언입니다. 경고입니다. 2025년 경제학자들은 대한민국이 심각한 금융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중 패권 정쟁, 글로벌 공급망 붕괴,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 급락, 청년 세대의 대량 채무, 이 모든 요인들이 경제적 어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파너스님의 100일간의 어둠은 어쩌면 화폐는 있지만 믿음이 사라지는 시기 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혼란은 총소리가 아니다. 은행 앞에 선 사람들의 침묵이다. 정치적 격변, 지도자가 오기 전의 혼돈. 2025년은 대한민국 대선의 앞둔 시기입니다. 파나스님은 말했습니다. 통일을 여는 지도자는 새로 태어날 자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오르기 전 국가는 거울 앞에 선다. 이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맞이하기 전 극심한 분열과 대립, 국민 내부의 갈등이 폭발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라 해석됩니다. 그가 남긴 다른 문장 중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백성은 뒤를 묻고 지도자는 뒤를 피한다. 이때 민심은 스스로 무리를 이룬다. 이는 지도자 공백과 국민 자발적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 어둠이 아니다. 불빛이 보이지 않는담. 그는 또한 한반도에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이 올 것을 암시했습니다. 북녘 하늘은 고요할 것이다. 그러나 고요함은 항상 소리를 숨기고 있다. 최근 들어 한미연합훈련, 북한의 위성 발사체,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 항공훈련, 남중국해 갈등 등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적 긴장은 예언과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생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진짜 전쟁은 포선이 아니다. 그건 신뢰가 사라진 순간 시작됩니다. 심리적 강압, 국민의 의식이 흔들리는 시간, 100일간의 어둠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국민 모두가 느끼는 집단적 무기력, 즉 심리적 팬데믹일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극단적인 이념 대립, 청년들의 탈취, 고독사, 무량고 주분해진다, 정보곤란, 가짜 뉴스의 범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내가 빛을 잃고 스스로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을 뜻합니다. 진정한 어둠은 등불이 꺼진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눈이 스스로 감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2025년 우리는 어쩌면 그가 예언한 그 시점 속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100일간의 어둠을 걷고 있는 중인지 혹은 아직 그 눈앞에 서 있는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혼란은 지나간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이후의 세기를 결정한다. 파너 스님, 2025년이 다가올수록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점점 더 불안정한 소용돌이로 빨려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 중국과 대만 간의 무력 충돌입니다. 이중 반 패권 충돌과 한국의 전략적 부담, 이 모든 요인이 겹치며 대한민국은 선택을 강요받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파나스님은 이런 흐름을 수십 년 전 이미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둠이 끝난 뒤 등장할 단 한 명의 인물, 즉 별표 권능의 지도자 별표에 대해서도 놀라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어둠이 지난 후 권능의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자로 시작하나 빛이 가장 없는 곳에서 태어나리다. 기존의 틀을 깨는 자, 그는 통일을 이끌되 칼이 아닌 언어로 이룰 것이다. 권력에 집착하지 않으며 계의를 위해 스스로 무대를 떠날 수 있는 자. 파나스님이 말한 이 지도자는 지금까지의 정치인들과는 결이 다른 인물입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인물은 기존 정치판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그는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에 있었던 자다. 그 인물은 누구인가? 지금 존재하는가?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이 예언의 한 축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7번째 칼날이 지나면 8번째는 칼이 아니라 손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13번째 대통령이라면 그 이후 등장할 14대 대통령이 바로 이 손의 지도자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5년은 그 대선을 앞둔 시점이며 그가 언급한 100일간의 어둠이 끝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100일간의 어둠 이후 질서는 바뀐다. 파너스님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혼돈 속에서 떠오르지 않는다. 그는 혼돈 이후 질서를 다시 짜기 위해 나타난다. 이것은 기존 권력 구조가 붕괴되거나 사회적 신뢰가 바닥까지 무너진 뒤 그 공백을 메우는 인물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이 지도자는 대통령 후보로서 준비된 인물이 아니라 혼돈이 만든 무대 위에 서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전례 없는 흐름을 예고합니다. 통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파나스님은 통일에 대해 이렇게 남겼습니다. 통일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없던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통일이 단순한 국경 철폐나 제도 통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곧 세계 질서의 중력 중심이 한반도로 이동하는 첫 신호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때 세계의 변두리였다. 그러나 통일 이후 세계의 질문은 이곳에서 시작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다. 지정학적 현실에 기초한 구조적 변화를 시사합니다. 북방 경제벨트의 활성화, 러시아, 중국, 일본 사이의 중재자, 통일한국의 자원, 인구력, 기술력 통합, 외교 안보의 새 중심축, 이런 변화들이 맞물릴 경우
한반도는 단순한 통일국가를 넘어 문명의 재정렬 중심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은 퍼즐, 그는 누구인가? 파나스님은 인물에 대해 많은 단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문장이 있습니다. 그는 노래하는 자가 아니다. 소리 없는 자도 아니다. 그는 외면받던 문장의 끝에서 첫 단어를 다시 쓸 것이다. 이 문장은 언론인, 법주인, 혹은 철학자 같은 지식인 출신의 기정치인일 수 있다는 추측을 불러옵니다. 또한 SNS나 대중적 여론보다 진실을 기반으로 말하는 자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그는 무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는 어둠을 뚫고 등장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시대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도자는 민심이 부른다. 그러나 민심이 침묵할 땐 지도자는 오지 않는다. 한반도가 통일되는 날 세계의 중심이 바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신앙의 문장이 아니었다. 파나스님에게 있어 이 말은 역사적 필연이며 우주의 흐름이었다. 그는 말한다. 편안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것이다. 수가 차면 물이 넘치고 그 물은 반드시 흘러야 한다. 그렇다면 이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문명의 중심이 되는다. 이 파나스님이 예언한 대한민국의 세계적 역할, 그는 분명히 말했다. 대한민국은 통일 이후 정신적,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리더 국가가 될 것이다. 그는 그 이유를 다음 4가지 변화의 흐름에서 찾았다. 경제 중심의 이동. 과거 미국과 유럽 중심이던 글로벌 경제는 동아시아, 특히 한중일로 점차 이동 중이다. 한국은 반도체, 조선, 2차 전지 등에서 세계적 주도권을 확보했다. 기술 패권의 변화. 파나스님은 기계의 혼은 동쪽에서 태어난다고 했다. 그는 AI, 로봇, 반도체가 동양의 정신과 만나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고 예언했다. 군사적 균형의 전환. 이중 패권 충돌 속에서 한국은 전략적 균형자로 재부산하고 있다. 그는 이를 칼과 부처가 함께 걷는 나라라 불렀다. 문화 천학의 부사. K문화는 세계적인 열풍이 되었으며 동시에 한국의 불교, 유교, 동양 철학이 세계 지성계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서양은 물질의 끝에서 있고 동양은 정신의 문을 다시 연다고 남겼다. 이 천지공사 질서의 붕괴는 반드시 필요하다. 파나스님은 세계의 중심축이 바뀌는 조건으로 하나의 개념을 강조했다. 바로 천지공사, 천지공사. 즉 하늘과 땅이 다시 쓰는 질서의 계약서라. 그는 말한다. 변화는 미래가 아니라 대가다. 새로운 중심이 태어나기 위해선 반드시 기존 질서가 붕괴돼야 한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기존 질서의 붕괴란 무엇일까? 산 일본의 운명 바다에 잠기고 한국과 하나 되리다.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일본에 관한 것이다. 일본의 3분의 1은 바다에 잠긴다. 그날은 불의 숨결이 지구를 뒤흔드는 날이다. 이는 일본의 지진, 폐이, 화산 등 지질학적 위기를 암시한다. 과학자들 역시 경고하고 있다. 도쿄, 오사카 등 저지대의 침수 가능성, 북극 빙하의 융해로 해수면 상승,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 충돌로 인한 지진 메가톤급 비하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제력 쇠퇴, 고령화와 청년층 붕괴, 글로벌 외교 고립은 이미 진행 중이다. 파나스님은 말했다. 그 나라는 사라지지 않지만 이름이 바뀔 것이다. 일본은 결국 한국과 하나의 그릇에 담기게 된다. 이는 단순한 병합이 아닌 역사적 정신적 통합을 뜻한다. 그렇다면 중국의 미래는
파나스님은 중국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결하게 예언을 남겼지만 그 많은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용은 하늘로 오르다 멈춘다. 물은 불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는 중국의 대외팽창이 내부적 혼란으로 제어될 것을 뜻한다.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부 민심과 외부 갈등의 누적이 중국을 결정적 전환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청년 실업률 급등, 부동산 시장 붕괴, 대난, 남중국해 갈등, 미일중 무역전쟁 심화, 일단 독재체제에 대한 내부 갈등, 파나스님의 말은 이런 흐름을 예견한 것처럼 들린다. 모 중심은 서서히 그러나 정확히 이동한다. 파나스님은 마지막으로 남긴 문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계는 중심을 바꿀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심은 이미 옮겨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예언의 핵심이다. 대한민국의 통일은 단순한 민족의 합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문명의 전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세계는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변화는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 파나스님의 예언은 단지 먼 미래의 공산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대륙, 이 나라의 이야기다. 하늘은 한 번만 문을 연다. 그 기회를 지나치면 문은 다시 닫히고 민족은 또다시 긴장을 지나야 한다. 파나스님, 1981년 구슬록전. 그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동아시아 전체를 향한 최후의 경고였다. 중국의 운명, 거대한 제국의 해체. 파나스님은 놀라울 만큼 명확하게 중국의 미래에 대해 예언을 남겼다. 중국은 결국 여러 나라로 나뉠 것이다. 땅은 넓지만 마음은 좁고 국경은 있으나 믿음은 없다. 그는 중국이 다일국가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 보았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과 대만 문제는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닌 중국 내부 분열의 신호탄, 신장, 티베트, 내몽골 등 소수민족 지역의 독립 요구진대, 경제 성장의 둔화와 청년 세대의 대규모 실업, 공산당 내부의 권력 갈등과 외부로 향한 민심의 분노.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하늘은 하나지만 땅은 원래 나뉘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제자리에 돌아가는 것이니 슬퍼할 것도 막을 것도 없다. 이는 중국의 해체가 제한이 아닌 정화의 과정이라는 철학적 해석을 담고 있다. 일본과 중국이 무너질 때 중심은 옮겨간다. 이 전장에서 다룬 일본의 침몰과 함께 중국의 내부 해체는 결국 동아시아 전체의 질서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질서의 중심에 파나스님은 한반도를 놓았다. 둘이 무너질 때 셋째는 중심이 된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균연이다. 대한민국 문명 재편의 축이 되다. 그는 대한민국의 단순한 경제 강국, 통일된 국가로 보지 않았다. 그는 말한다. 한국은 세계가 묻는 질문에 가장 먼저 대답할 나라가 될 것이다. 왜 하필 대한민국인가? 그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분단과 고통을 이겨낸 역사적 정당성, 동양과 서양, 전통과 기술을 모두 품은 균형의 민족성, 정신, 예술, 철학, 그리고 과학의 통합 가능성. 그는 통일 한국을 이렇게 정의했다. 통일 한국은 더 이상 민족국가가 아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의 교차로다. 마지막 메시지, 결실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파나스님이 죽기 전 제자들에게 조용히 남긴 말이 있다. 구체적인 날짜도 지명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문장은 다음과 같았다. 오랜 시련은 이제 뿌리가 되었고
민족은 나무가 되었다. 열매는 이미 맺혔으니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그늘 아래서 쉴 준비를 하라. 그는 우리 민족이 준비된 민족이라 믿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을 붙였다. 열매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손을 뻗은 자만이 받을 수 있다. 즉, 계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날은 예언의 자동 실현이 아닌 우리 스스로 준비하고 선택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다. 2025년 선택의 해인다. 시온의 해인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우리는 100일간의 어둠을 지나갈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는 통일을 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으로 삼을 것인가? 우리는 세계 앞에서 대답할 준비가 되었는가? 파너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하늘은 한 번만 문을 연다. 그 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문은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있다.